영원이 될 거냐 10억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영원이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오히려 10억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8천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7천만 원 후반대죠. 네네네. 근데 이 시점이면 어쨌든 지금 역사적으로는 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점에 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쵸? 이제 이걸 이제 막 믿음이 좀 생기신 분들이 엊그제 기준으로 네.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었죠. 신고점이라서. 이 믿음이 생기신 분들이 지금 딱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식에서도 야 고점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꼭지 잡는 거죠. 그게 주식 용어가 네. 저도 뭐 증권팀 하면서 많이 취재를 했지만 되게 상반된 게 많아요. 네. 야, 꼭 고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네.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 신고점 경신하고 그거 해야지. 아. 다르잖아요. 지금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지금과 10년 뒤를 아까 30년 너무 멀었고 네. 10년 뒤를 맞았을 때 기욤이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기욤 패트릭이 네. 10년 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 10억 아니면 빵원이다. 10억 원이면 빠고.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네. 왜? 10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가치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 코인, 이른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의 생태계가 커지니까 10억이 되는 거고, 빵원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갑자기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요. 그리고 기관들도 약간 투자를 주저했던 게 레이 달리오도 그런 이제 약간 우려감을 표했던 게 뭐냐면 레이 달리오가 5월 달에 코인데스크 컨퍼런스에 나와서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비트코인의 성공 그 자체다. 비트코인이 너무 성공하게 되면 규제가 들어와서 이걸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국이 규제하는 거는 그 중국 거기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걸 만약에 불법화하고 뭔가 이게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건 정말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네. 우려되는 점이기도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없어요, 이제는. 왜? 비트코인 ETF 허용해줬죠. 아, 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금지하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할 뿐이다. SEC 입장이 그거예요. 그걸 번복할 수는 없는 건가? 그걸 어떻게 번복해요? 그리고 번복하지 이미 뭐랄까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미 임계점을 넘어간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이걸 만약에 금지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 운용사들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일종의 미국이라는 정부가 미국 국민의 사유 재산에 개입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임계점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죽일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 될 거냐 10억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영원이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10억이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게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우상향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요. 이 우상향의 아름다운 그래프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이제 험난한 여러 가지 막 발길을 걸고 막 웅덩이를 건너고 막 해야 돼요. 월봉을 보면 이렇게 했지만 일봉을 보면 뭐 노동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 자산을 분산을 안 한,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네.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위험을 줄이는 거죠. 하나는 또 시간을 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분산해서 적립식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저도 약간 가용할 현금이 모이면 제가 그걸 못 참고 삽니다. 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좀 보고 사야 되는데 자꾸 사가지고. 아니, 그런 거 치고는 기자님이 말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법과 조언을 하는 건 살짝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적립식으로 모아가지고 네.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곳에 돌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뭐랄까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오르기만 하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빌려가지고 코인을 빌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맡기고 그러니까 USDT를 빌려요. 그래서 이걸 예치를 시키면 한 연 20% 줘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에요. 안정적인 코인이죠. 연 20%, 30% 줘. 좋죠. 좋죠. 이걸 하다가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럼 이걸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약간 그 불운이 겹친 게 체인이 마비가 되면서 상환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100배 마진 쓰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디파이 프로토콜로 이걸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은 뭐냐면 이 담보 가치를 너무 높게 설정을 했어요. 이걸 한 여유를 뭐 30%, 40% 이 정도 둬야 되는데 한 20%만 여유를 두고 이제 이걸 돌리다 보니까 이게 코인이 계속 비트코인 오르는 그 사이클에서는 너무 좋은 투자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급격한 조정을 그때 5월 달에 처음 맞다 보니까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2018년에 그런 하락장을 너무 오르기만 해가지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30%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되는 거야. 그럼 그 이후로는 투자법이 좀 바뀌었겠네요? 훨씬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 잡았죠. 그래서 지금도 디파이 하고 있어요. 네.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네. 안정적으로. 네. 담보 비율 훨씬 낮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코인이 그 살 수 있는 코인의 종류는 몇 개 정도나 돼요? 지금 코인마켓캡이라는 데이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등재되어 있는 것만 2만 개가 넘으니까 2만 개? 예, 그 정도? 2만 개지 어쨌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마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는 투자하기를 좀 권하지 않는 편이신가요? 어떻게 되죠? 네, 웬만하면 잘 매개 안 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럼 기자님은 조금 하시긴 하고 네, 저는 해요. 기자님 좀 잘 아니까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시니까 좀 잘 아니까 한다? 네. 어차피 내가 투자하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건데 네.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거.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얘기 안 했어요. 비트코인만 얘기하다가 2020년에 저도 이더리움 투자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2017년에 이더리움 투자하다가 그 다음에 2018년에 끊었어. 네. 이유가 뭐냐면 그 2017년에 말하던 그 아름다운 비전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역시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역시 디지털 금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2020년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애플리케이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제가 디파이를 보고서 아 드디어 킬러 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2020년부터 저도 이더리움 투자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딱 2개 정도. 그러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장 그 폐지되는 코인도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좀 피해요? 시가총액 작은 거는 네. 안 사시는 게 좋죠. 손대지 말자. 아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야, 내가 코인 시장에 2배 먹으려고 들어오냐? 10배쯤 먹어야지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더리움, 비트코인 10배 안 갑니다. 작은 애들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애들을 투자를 하시죠. 근데 잘 하시면은 진짜 그래서 가끔 보면은 갑자기 이제 급등한 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쫙 도는 게 인증샷이에요. 졸업 인증샷. 그걸 보고 또 따라 들어가는 분이 있겠구나. 그렇죠. 그 인증샷 나오면 거의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누군가 팔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특히나 이제 굉장히 나쁜 게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새 굉장히 그냥 스스로에게 하는 게 항상심. 항상심.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때 한번 이제 약간 그때 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남편의 표현에 따르면 야, 네가 약간 마음이 흔들린 게 뭘 보고서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어떤 코인 투자를 안 하는 제가 아는 주식 투자하는 분이 이제 나 M이다. 애널리스트 하다 나와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근데 야 고기자 내가 이거 갑자기 누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됐더라? 이러면서 나한테 딱 보여줬는데 2억인가를 샀는데 40억이 된 거야. 일주일 사이에. 근데 그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3월인가 4월에. 그때 약간 이른바 김치 코인들이 미친 듯이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2017년부터 투자를 해왔던 것보다 그냥 단박에 그냥 더 많이 본 거잖아요. 약간 현타 오더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 얘기가 네가 그거 보여준 다음부터 조금 말할 때 약간 좀 약간 욕심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무리하게 또 땡겨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이 약간 주변에 너무 인증샷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해? 뭔가 잘 나가는 거 이제 하나 딱 잡아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크게 한 방 딱 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흔들리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놈의 인증샷 문화 없어져야 돼, 이거. 저 얘기 들어보면서 코인 투자가 위험한 이유를 알겠어. 이게 어쨌든 뭐 비트와 이더가 다른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걸 이제 대부분 하신 분은 알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다른 게 계속 튀는 게 보이는 거지. 맞아. 그럼 사람 심리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해도 보이는데 누군가는 인증까지 해. 그러면 내가 글로
갈 수밖에. 안 가야죠. 아니면 진짜 본인이 확신 있으면 가도 되는데, 네. 제가 약간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마음이 안 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뭐 작은 것 빼고는 좀 더 뭐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을 좀 구별하는 거 또 다른 건 없나요? 뭐 어려워. 너무 예를 들면 뭐 어려워.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뭔가요? 시가총액 큰 것만 해. 낮은 건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다른 것들이 또 많을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진짜 우리가 네. 종목 보듯이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주식시장은 네.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오픈돼 있어. 그죠. 게다가 한글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코인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가 대부분이 다 영어예요. 1차 소스가.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한국 애가 이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글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자료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코인 시장만큼 공부해서 아웃풋이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가 중요해요. 진짜 자기가 이걸 다 뜯어보고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체로 그렇게 제가 알기로 공부한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그냥 누가 좋대더라. 혹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뭐가 간대더라. 아니면 저도 약간 그렇게 막 종목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뜯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할 때 물론 되게 조그만 돈이 한 뭐 1% 진짜 약간 소액을 네. 약간 무지성으로 투자한다 그러는데 야 어디가 투자했대? 그러면 이제 약간 따라 들어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고 자기가 공부해서 정말 확신이 생겨서 투자하면 제가 보기에는 네. 별로 이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공부라고 하는 게요 되게 어려워요. 일단 1차 소스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접근하기가. 네. 저 같은 문과생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뭘 보고 투자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큰 돈은 잘 모르는 거 안 해요, 그냥. 네. 근데 작은 돈은 이거 아까 말한 대로 한 방 좀 할까? 이런 거는 약간 일종의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뭔가 야, 그거 해봤더니 좋다더라라고 하는 것들 그거 이제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거고 예를 들면 뭐 VC가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붙었대. 아니면 이제 A16Z가 붙었대. 뭐 이런 약간 유명한 그런 VC들이 있거든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붙었대. 뭐 이런 그런 약간 유명한 VC들 투자하면 네. 그래도 얘네 나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해서 이제 뭐 보는데 그거는 진짜 저는 약간 일종의 운에 기댄 약간 소액 투자만 하고 큰 규모는 사실 비트 이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들고 있는지. 아까 언급된 종목 중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인 투자 시 좀 유의해야 할 점, 뭐 다른 거 좀 있을까요? 유의할 점이요?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비트 이더 하루 들어오거든요. 네. 안 사, 비트 이더. 그렇죠. 다른 거 사세요. 맞아요. 제 지인분들도 저도 이제 재테크 방송을 찍으면서 저는 뭐 이제 코인 얘기를 듣긴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래 이야기 할 거면 진짜 잘 모르면 그냥 비트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는데 꼭 잘 모르는 딴 거 다 사고 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다 계속 사고 팔면서 까먹죠. 까먹고. 맞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야 저게 이렇게 튀어서 갔는데 내가 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물론 그 튀는 종목들을 그때마다 갈아타면은 그야말로 엄청나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비트 이더 하라는 건데 비트 이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소위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른바 튀는 종목들에 다 눈을 돌리는데요. 네. 그럼 그 튀는 종목에 눈을 돌려서 샀을 때 내가 과연 그럼 그걸 알아보고 샀냐라고 보면 별로 알아보지 않으셨을걸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인 투자가 되게 약간, 투자하시는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 자세 자체가 조금 약간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뭔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코인을 공부해야 된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DYOR이라는 걸 여기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DYOR. Do your own research라는 표현 되게 많이 써요.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누가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떠먹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의심해봐야 돼요. 진짜.
지가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특히나 이제 코인 관련돼서 안 좋은 인식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막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네.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아, 맞아.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돼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마땅히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을 주식에서는 내가 리딩해서 선침하고 이렇게 하고 팔면 이거 되지만 거기서는 그게 안 된다는 이게 거야. 약간 애매해요. 이게 걸을 수 있는 건 사기죄 뭐 정도로 걸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쉽지가 않고 변호사라고 얘기해봐도 이걸 이제 혐의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나는 사기당했다. 나는 속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 별로 없죠. 왜냐면 아예 뭔가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더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코인, 요새는 그래서 아직 더 가나 싶기도 한 게, 2017, 18년에는 네. 강남 쪽에, 테헤란로 쪽에 있는 카페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4차 산업혁명과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 코인 해야지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무슨 외곽에 있는 무슨 카페를 갔었는데 거기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 분에게 무슨 코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무슨 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른바 이제 그 중장년 노년층이 네. 보면은 코인 투자하실 때 보면은 비트 이도 안 하시고 거기서 이상한 코인들 와서 하세요. 대부분 다 다단계. 이거만 넣으면 너는 이제 인생 끝.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처벌 측면에 있어서 아예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코린이들을 데리고 해서 자기가 리딩하는 그렇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거는 코인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그냥 자기들이 찍어낸 일종의 이제 숫자에 불과한 건데 이게 코인이라고 속여서 다단계 판매를 하는 이 노년층 대상에 또 뭔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사기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거든요. 처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거기 약간 혹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네, 경계하셔야 되고 진짜 DYOR 네가 찾아봐야 된다. 네가 찾아봐 이거 되게 이제 코인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공부가 어려워요 진짜. 자, 그럼 네가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공부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코인 고수분들이나 뭐 좀 그런 분들이 찾는 유용한 사이트라든가 뭐 채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나요? 말씀드리면 네. 다 유료거나 아, 다 괜찮은 건 다 유료해요. 영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공해주는 그런 또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봐야 될 게 뭐 저는 뭐 선의를 의심하진 않지만 가끔 뭐 약간 잡음이 일기도 해요. 제가 저거를 뭐 이렇게 리딩했다거나 저거를 제가 뭐 펌프질 했다거나 뭐 지가 뭐 이렇게 약간 편익을 취했다라는 약간 의심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 소스가 아니고 뭔가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는 거를 접하실 때는 이걸 약간 이게 뭔가가 약간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좀 음. 유료 채널은 좀 어디가 그래서 제가 보는 채널은 네. 그 영택의 취미생활방이라고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자, 그 참고로 또 이게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의 코인의 의사소통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납니다. 혹은 디스코드. 요새 디스코드로 많이 넘어왔어요. 디스코드 써본 적도 없으시죠? 네. 다 요새 여기서 해요. 디스코드에서. 전 텔레그램은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많이 했는데 요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은 안 넘어왔는데 해외 프로젝트들이 뭔가 처음에 런칭을 할 때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는 다 디스코드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디스코드, 미디엄, 트위터, 텔레그램 이거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원 채널 소스를 찾아다니신 건 사실 제가 보기에 일반인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받아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스를 이제 가공해주는 그런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텔레그램 채널 중에 영택의 취미생활방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다 모아오는 거예요. 네. 정보를. 그러면 취사 선택하셔야죠. 이거는 이건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정보는 정보로 입수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 야 이건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아무래도 개인이 또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 유명한 이른바 코인 인플루언서들의 텔레그램 방과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 해외에서 나오는 원소스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 이제 정리를 한 걸 장점은 이제 한글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약간의 마가 낄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개인이 또 따로 정리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 각국 정부의 이제 강력한 뭐 규제 방치, 뭐 법 도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인 영향인가요? 중국은 그냥 끝. 오히려 오케이, 땡큐. 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더 이상 코인 시장에 힘을 못 쓰니까
이 차이나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아. 뭐만 하면은 차이나 리스크 나와가지고 가격이 막 아예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아예 이제 손 뗐어. 중국은 이제 9월달에 이제 손 뗐어. 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른바 중국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채굴 권력이거든요. 네. 근데 채굴 권력을 9월달에 그 채굴은 도태돼야 될 산업이다라고 중국 정부가 규정을 하면서 맞아요. 채굴자들이 다 그 채굴기 싣고 비행기로 날라서 저기 어디 뭐 남미로 가고 저기 네. 우즈베키스탄 가고 다 해외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 채굴 권력도 지금 이른바 이 해시레이트 집계를 하게 되면 중국이 처음으로 역전을 당해가지고 8월 기준인가 옥스퍼드에서 조사해봤더니 옥스퍼드 그 조사하는 기관에서 제로가 된 거예요, 해시레이트가. 이 정도로 지금 중국 내 채굴이 거의 뭐 바닥 뭐 미미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더 이상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네거티브한 영향은 없다. 왜냐면 바닥 찍었어 이제. 오히려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왜 민간이 발행한 화폐를 왜 중국 정부가 인정할 리가 없죠. 미국이 했는 것들은 규제고 그런 규제.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쪽으로. 미국의 규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단기 악재, 장기 호재. 단기로 어쨌든 규제가 들어오니까 악재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기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호재, 단기 악재. CBDC 발행하는 거는요? 그거는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죠. 비트코인과 왜냐면 전혀 관련이 아예 없네.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그 백서 이름이 비트코인 땡땡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예요. 네. 일렉트로닉 캐시, 전자화폐. 사토시는 아마 화폐를 꿈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화폐라기보다는 네. 금을 닮았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닮았거든요. 화폐가 될 수는 없다는 건가요? 화폐로 기자님 말씀? 화폐 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에요. 이건 마치 커피 마시러 가면서 금괴 들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은 네. 화폐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환 수단, 가치 이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여기엔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이거는 비효율적이라서 그냥 필요 없고 다만 기업과 기업 간, 정부와 정부 간, 기업과 정부 간 대규모 거래를 할 때, 무역 거래를 할 때 수단으로는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 어디다가 뭐 대금을 지급하는데 1,000억을 지불한다라고 쳐요. 그럼 1,000억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JP 모건이라는 데를 끼고 하면 얘는 중간에 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몇 프로 받지? 근데 비트코인을 하면 1,000억을 옮기는데 5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효율성을 만약에 이건 비트코인의 가치를 양쪽에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큰 단위의 결제를 할 때는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크로 페이먼트에서는 사실 비효율적인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하기보다는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때 뭐 그 암호화폐냐, 가상화폐냐,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말 많았죠.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정리됐나요? 암호자산. 암호자산. 저는 약간 암호자산이 약간 말이 좀 그래서 가상자산도 아니고? 가상자산이 법정 용어예요. 가상자산이 법정 용어.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가상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전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네. 왜 기자님 돈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상은 약간 부정적인 걸 내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산이기 때문에 CBDC는 화폐잖아요. 네. 비트코인 자산인데 이게 왜 둘이 경쟁하거나 뭐 이게 나온다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보자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디지털로 된 그 무엇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한다? 이게 아예 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넘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나온 프로그래머블 머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이거 안 믿던 사람들도 믿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가상자산에는 뭐, 세금 매기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매기가 지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뭐 유예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네. 그럼 벌써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이거는 될 것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현재 여야가 이거를 1년 유예해야 된다라고 지금 한 몫을 내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무슨 소리 원래대로 해야지라고 하고 있고.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세금 내야죠, 뭐. 세금 내면 어쨌든 그 얘기도 있잖아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그때 같이 내야 된다라고. 네. 그때랑 이제 시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왜 코인만 땡겨서 세금을 내게 하냐라고 네.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투자에는 그래도 뭐 부정적인 뉴스긴 하겠네. 좋은 뉴스. 아, 세금이요? 네. 세금도 역시나 말하는 대로 단기 악재, 장기 호재.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인 불만은 네. 야, 투자자 보호니 아니면 시장 육성에 대해서 하나도 기여를 안 한 정부가 네. 이제 와서 세금 걷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이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기재부의 원칙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렇죠. 너의 그 취득 가액에서 네. 그 매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그 이익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 세금을 낸다. 심플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어떻게 그럼 계산을 해야 될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내가 보낸 자산 같은 경우에 이걸 해외 거래소에서 뭔가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아예 정보가 사각지대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내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이 인정을 해줄 것인가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고요.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그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뭐 이더리움 2.0 들어가서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치면은 연 5% 정도의 이제 보상이 나온다고 치면 이 5%로 나오는 보상, 이 코인의 취득가액은 얼마냐를 보면 지금 이게 그러면 기재부 입장은 이거 영원이야, 영원. 왜냐면 그냥 생긴 거니까 공짜로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리스크를 안 지고 투자했냐? 예금 이자 같은 거냐라고 보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가격 분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스테이킹했던 자산에. 그럼 이걸 과연 취득가액을 영원으로 볼 수 있냐?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두 개를 좀 어려운 얘기인데 페어를 시켜 가지고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비영구적 손실이 생기거든요. 임퍼머넌트 로스가 생기면 여기 이 손실 부분은 어떻게 또 계산을 할 것이며 이익에 대해서만 하려면 이 손실을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디파이 돌리는 게 이게 그러면은 예금이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지고 한 건데 왜 예금 행위처럼 세금을 내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일종의 뭐를 예치를 하게 두면 또 다른 토큰 또 에어드랍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어드랍이 그러면 공짜야? 그게 아니라 이걸 예치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취득가액은 또 어떻게 계산할 거야?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또 증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그때 세금을 내게 해야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기타 소득세를 그 소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네가 증거를 갖고 와라는 거거든요, 개인이. 근데 개인이 증거를 갖고 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바이낸스에 거래 기록 달라고 그러면 바이낸스가 거래 기록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그러면 그 거래 기록을 다운받아서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내가 다운받은 기록을 인정을 해줄까요? 아니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이거 우린 인정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세청은 업비트 법인 도장에 찍혀 있는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가 그런 걸 안 주거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그나마 디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내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라는 걸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럼 메타마스크는 탈중앙이에요. 누가 없어, 주체가 없어. 그럼 이건 누가 법인 도장 찍어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제출하는 건데 이걸 그 국세청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라면서 이제 국세청 과장님과 통화를 했더니 뭐래요? 아직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3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의 소득에 대해서 그 이듬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고민해보겠다. 결국 그건 아직은 모르겠다. 이 대답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